를 쫓아가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쫓아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 지방선거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늘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얘기를 다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야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만큼 저희도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 부산은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김도읍 정책위원장, 또 조경태 의원,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민주당은 출마 선언을 했던 이재성 사흘 지역위원장 외에도 전재수 해수부 장관, 박재호 전 의원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런 대고는 있지만 거의 조금 대결 구도는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면 사실은 박형준 시장의 대항마로 급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출마를 일찍 선언을 했지만 그 출마 선언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가 아마 출마 의사를 밝히면 굳이 경선까지 가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될 정도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박형준 시장이 지금은 거의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고, 김도읍 의원이 다선 의원이고 조경태 의원은 더 다선 의원이긴 하지만 다선 의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저는 조금 출마 쪽에는 가 있지 않지 않겠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박형준 시장이 지금 3선 도전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성훈 지금 그 대변인입니까? 네. 같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선거가 가장 이렇게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다만 그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변수가 되는데, 전재수 장관하고 통일교의 관계,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실체가 밝혀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아마 국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박형준 시장이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와 민주당의 김경수 전 지사가 맞붙게 될까요? 어째 보십니까? 이것도 조금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지사여서 재선 도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친윤 세력과 약간 조금 깊은 관계가 있었던 흔적들, 실제로 명태균을 소개시켜준 사람도 그 박완수 지사라는 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완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시 좀 출마를 좀 이렇게 압박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혜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저는 진주 쪽에 있는 박대출 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직은 저는 국민의힘 쪽 후보를 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민주당 쪽 후보는 거의 김경수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김경수 아니면은 사실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할 후보는 없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홍철 의원이나 김정호 의원 같은 분들도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욕심은 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김경수 전 지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일회성에 거쳐 놓으니까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를 못했는데, 아마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그 경남도민들 같은 경우에 김경수,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경남지사 선거 좀 살펴봤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이 3선에 도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박찬대 의원이 출마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시장 같은 경우 박찬대 의원이 당연히 저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박찬대 의원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원내대표까지 하고 해서 이제 유정복 시장에 대한 좀 현지의 이제 그런 반응들이 그닥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근데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뺏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분위기는 민주당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건 맞지만 예. 인천 경기는 거의 철옹성 같이 지금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굉장히 욕심내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박찬대 의원은 그 원내대표로 민주당의 입지를 굉장히 굳혀왔고요. 네. 또 원내대표 하는 동안에도 뭐 잘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야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출마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경기지사 후보를 보면 김동연 현 지사의 김병주, 한준호 의원 그리고 일각에서는 추미애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시는지? 추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바른 일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반면에 김동연 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괜찮게 잘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동연 현 지사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네. 저도 김동연 현 지사가 사실 그동안 좀 뜨뜻미지근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좀 가려져 가지고 사실 존재감을 거의 못 드러내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고 지사에 대한 어떤 지지도 이런 것들도 조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역 지사로서의 현역 프레임을 얹어서 가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법사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법사위원장을 사실 내려놓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추미애 위원장은 아마 조금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는 확인이 되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관망을 하다가 뭐 나오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마 경선 쪽으로 가지는 않을까 최소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단수 공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 안철수 의원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분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서 하니까 네. 다들 일성이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기 해가지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제 거론이 되다가 항상 이제 그게 잘 안 된 그런 그쵸, 경우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러니까 어떤 관심이냐 하면 이분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네. 어떻게 이번에는 정말 그러면은 후보가 될 거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얘기도 되겠죠. 네. 네, 저는 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김동연 현 지사에 도전할 정도로 그런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는 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중량감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를 거의 압도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의 장동혁 체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보면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탄핵 찬성하고 나서 그런 이유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다가 최근에는 거의 그 메인스트림 주류와 거의 같이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 주경호 전 당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네네.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보여준 것들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 정도가 아마 내심 네. 엄청난 야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전에는 좀 주류와 벗어나서 네. 자기 생각 쪽으로 막 가다가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별로 얻지 못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까 우리 차 교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후보가 돼야 뭘 일을 하니까 네 그래서 원래 안철수 의원의 그 별명이 간철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간 보고 계신 거죠. 간을 예.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그래 봅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 기소가 이 리스크인 듯한데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 뭐 명태균 리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한호건설과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거의 외통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 다른 정치적인 어떤 미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법률이 그걸 금지하지 않는 이상 네. 법률적으로 제한된 한에 있어서는 저는 풀 커패시티로 아마 시장 후보를 향해서 달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정당의 당원들이나 정당 지도부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오세훈 시장을 제거할 거냐 이 문제만 저는 남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맡고 있거나 할 일에 집중하면서 그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 시장도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도전을 하면서 그 보고 있는 그런 관찰자의 관점을 시장 후보로 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것보다도 아마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보에 나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딱 집어서 칭찬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그래서 뭐 저는 야당 일각에서는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네. 뭐 저는 충분히 뭐 대통령 입장에서 기초 단체장이 특히 자기를 빼닮은 듯한 그 단체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응원하는 메시지는 저는 보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확대되기는 저는 어려운 거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평가를 해준 거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평가를 해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울 시내 일원에서는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진보적인 진영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호 신드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한 정치인 하나가 부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촉진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고 있는 분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다시 그걸 받아서 네. 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버렸어요. 네. 오세훈 시장은 좀 제가 볼 때 얄팍한 정치적 수를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정원호 구청장 정도 삼성 구청장이지만 구청장 정도 나오면 내가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가장 주의 깊게 보고 계신 지역은 어디십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 부산이 그렇죠. 예. 부산이 네, 저는 부산뿐만 아니라 네. 저는 울산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경남과 부산이 동반해서 정권 교체가 지방 권력 교체가 일어나느냐 이게 가장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뭐 아직까지 뭐 그렇진 않지만 좀 예상을 해보시면 어때요? 그 예상은 안 하겠습니다. 예상하면 다 틀리니까 뭐 쉽지 않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재수 우리가 앞에서 지적을 했지만요. 전재수 장관이죠. 네네. 장관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만 털어낸다라고 하면은 대단한 경쟁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지지분열하게 계속 가다 보면은 다른 후보를 내 가지고 현 박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럼 생각이 하여튼 들더라고요. 어떤 예. 형태로든 전재수, 김경수 조가 나와서 환상의 복식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부산 경남은 여전히 아직은 국민의힘이 지배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뭐 5.5 대 4.5 정도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보는 게 민주당 그런 판을 짜고 저는 민주당이 출발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트럭들이 그죠 대수부 이전한다고 그죠. 해가지고 네. 수십이 아니라 뭐 100대 이상의 트럭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서는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분명히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죄송합니다. 이전하는 거 네. 보면서 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지방선거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내년 6월 지선 계속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은 피했는데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이 문제로 인해서 내란 방조나 지원의 혐의로 제가 볼 때는 구속을 하게 되면 네. 그건 국민의 힘을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조희대 재판부는 저는 거의 외나무 다리를 불사르고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다고 봅니다. 네. 조희대 재판부가 믿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강고한
사법부를 지키고 있는 강고한 헌법 체계를 저는 믿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를 어떻게 건들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추경호에 대한 영장기각 이런 것들 다 미리 예상 다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수원지법에서 3명의 영장전담판사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 법원에 영장전담판사로 저는 갖다 놓은 것 자체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의 저는 사법부의 어떤 강고한 의지가 있는 거다. 그 의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사법의 독립의 의지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란에 대한 옹호, 내란을 지속시키는 사법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속하고 기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 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기소는 하게 되는 거죠. 네. 하는데 왜 그러면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는 거냐 아니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 왜 구속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증거를 인멸할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네. 또는 누구를 만나 가지고서 이제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구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게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에 대한 신청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기각이 된 거죠. 저는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공소장만 읽어보면 왜 구속돼야 되는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검찰 공소장 안에 명백하게 검찰은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완전히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방조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 의원들을 빼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공소장의 내용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는 이상 저 기소를 받아주는 조건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구속도 됐어야 된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걸로 공소장에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회의 장소를 그죠 한 번 정도 네. 변경은 뭐 일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서너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안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의도가 볼 수밖에 있었고 적극적으로 없는 여러 거죠.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원들 보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명백하게 그런 의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오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구시장 후보에는 누가 가도 다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굳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만 뭐 더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래서 그냥 거기는 이름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또 부산과 다르게 예,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되게 죄송한데 대구 시민들을 너무 제가 뭐 그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모든 정치적 데이터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데이터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일단은 속도를 조금 늦추는 모양새인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자,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민주당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방금 제가 볼 때 조희대 사법부가 믿고 있는 게 너 아무리 해봤자 헌법이 정해놓은 틀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걸 명확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재판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틀 안에 민주당이 빠져들 건가 말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 4개 조항 그러니까 뭐 헌법 27조부터 101조, 103조 106조 이 네 가지를 다 어기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 법관의 독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법 피해자의 어떤 개인에 대한 권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합헌이라고 보시는 의견들도 저는 일리는 있다. 왜냐하면은 이건 중대한 범죄거든요. 네, 그럼 중대한 범죄는 중대하게 특별히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전담재판부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형사합의 전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전담부의 어떤 한 유형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사법부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조희대 사법부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전혀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위헌의 소지들이 있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예를 하나 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위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재판부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임명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이때 기획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안이 있을 때에 네네. 그걸 이제 지금 어떻게 손질을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보고는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근데 법무부 장관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미 그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완전히 뭐 거의 철회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왜 했던 그 법률과 관련된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그리고 혹은 판사회의, 법관회의 이런 데서 추천하는 걸로 충분히 바꾸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크게 막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자, 다음 이슈 특별감찰관에 관한 이야기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다시 정치권에 좀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도 항상 제가 방송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마 특별감찰관이 또 뭐야 이렇게 하실 건데 네. 이건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그런 담당하는 기구거든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촌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 그다음에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급 비서관, 수석이죠. 예.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이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수석 비서관이 누가 호명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비서관급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그 케이스인지 저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게 2014년 이후에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가 2016년에 그분이 사직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빈자리예요. 빈자리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요구를 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문제는 국회가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빨리 추천해달라는 거 아니면 가겠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합의해가지고 추천하면 돼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제도가 있는데 왜 제도를 활용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하면 임명을 해야죠.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의 불씨가 민주당 쪽으로 번진 상황인데 이 상황 어째 이게 보고 정확히 이제 전재수 의원으로 네. 특정이 돼서 지금 나오기 있고 전재수 의원은 지금 장관은 전혀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근데 금품을 줬다 이런 문제 이전에는 그냥 근데 정치적으로 후원했다, 후원금 냈다, 후원금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후원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적 금품 수수 의혹까지 가게 되면 민주당도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뭐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통해서 저는 진위가 가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재수 의원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전 장관의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이제 특검이 편향됐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특검이 편향된 부분이 아니고 특검이 이제 뭐 금품수수 의혹까지 가게 되면 아마 특검도 터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금품수수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에 의해서 어느 당이냐 이 사안을 갖고 저는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당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는 맞는데 문제는 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핵심은 뭐냐면 금품수수를 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에서 통일교 금품을 받고 어떤 그에 대한 특혜를 줬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반대급부로 정당 에 가입한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가입이 됐잖아요. 그래야 네. 당대표 선거에 관여를 하고 한 부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들여다 본 건데 그건 이제 뭐 이 어떻게 진척되는가를 두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네. 자, 국민의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사과보다는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강경 노선을 걷는 이유 어째 보고 계십니까? 장동혁 하기 위해서는 장동혁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저는 이분은 변화할 수 없는 분이다.
상황적으로도 야, 그렇잖아요. 히틀러가 나중에 뭐 변화했습니까? 자살을 했겠죠. 너무 좀 강한 아니 뭐 그건 아니 저는 그런 사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신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신념을 가진 당 대표를 국민의힘이 지니게 된 거고 그 신념에 의해서 국민의힘 전체가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네. 결정할 문제고 당원들이 이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강경으로 가는 것들이 불편하면 저는 뭐 어느 순간인가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정리되는 폼은 갖춰져 있지 않다. 아주 일각에서 진윤계 윤한홍 의원이 약간의 어떤 반대 의사를 표하기 시작한 게 저는 약간의 어떤 허물어지는 징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강고한 편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누면 예를 들면 TK가 있고 이제 호남이 있고 부산이 있다라고 볼 때 TK 같은 경우에는 이 장 대표의 그런 행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많겠지만 다른 지역은 조금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봅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